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 마무리했고요. 이제 금융위원회 규정. 그래서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뼈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뼈대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살인 금융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으로만 이제 뽑아 놨으니까요. 요 정도 저랑 이제 함께하는 요 내용 정도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순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자본이란 몇 개 이제 용어는 이거 좀 체크하고 가야죠. 알고 가야 됩니다. 또 순자본이란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순자본.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하면 그걸 우리는 순자본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제 필요유지 자기자본이란 말이 있네요. 필요유지 자기자본. 이란 인가 업무나 등록 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그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뭐 500억이면 500억, 900억, 30억, 100억 이런 예를 들었듯이 그 자기자본인데 우리가 이제 겸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 매매업도 하고 집합투자업도 하게 되면 그 두 개 합산한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유지 자기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자본 비율이란 것은 이런 이제 필요유지 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순자본 나누기 필요유지 자기자본이다라는 거죠. 요걸 우리는 순자본 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필요유지 자기자본에서 순자본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분율로 표시한 거다. 다음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란 것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100분율로 표시한 거다. 그래서 총자산 중에서 내 자본이 얼마냐. 그걸 우리는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자기자본 나누기 총자산이 되겠죠. 그죠? 총자본, 총자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란 건 뭐냐? 영업용 순자본 비율. 아까 순자본 비율 말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의 비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용 순자본을 뭘로 나눈 거? 총위험액으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빼면 순자본인 거고, 그죠? 그리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영업용 순자본 나누기 총위험액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위험액이라는 것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이다. 시장위험액. 어떤 보면 가격위험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시장위험액. 다음에 신용위험액이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 말 그대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장 크죠. 신용위험액. 다음에 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 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운영위험액. 그리고 이 세 개를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총위험액이라고 한다. 이 세 개를 합한 것을 총위험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위험액은 주식위험액, 주식 외환위험액, 주식, 금리, 외환, 일반 상품, 집합투자증권, 옵션 6개. 이 6개 위험액을 합산한 게 시장위험액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좀 숙지해 두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용어 숙지해 두시라. 용어부터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주 이제 총위험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위험액은. 그러면 시장, 신용, 운영 빼고 나머지 하나 찾아내면 된다. 그죠? 이거 실제 기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산 건전성입니다. 뭐 거의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죠. 이 내용에서. 그래서 자산 건전성 분류 보시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이겠죠. 매 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갈수록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죠? 추정 손실은 거의 손실인 거지. 이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시 정상, 요주의, 그다음에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입니다. 요거부터 일단 외워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뭐냐면 이제 고정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정 이하, 그러니까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고정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매 분기말 현재, 그래서 좌측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거 말인 거죠. 고정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 분기말 현재 고정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이제 이 자산을 처분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해 놔야 된다.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 손해에 대비한 충당금인데 여기 이제 숫자들 나와 있는데 물론 숫자들을 시험에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적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도 0.5%지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 그죠? 요런 문장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 숫자도 뭐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정상 0.5, 요주의 2, 그다음에 고정 20, 그다음에 회수 의무는 75, 추정 손실 100% 이렇게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이 회수 의무과 추정 손실 요 두 자산이 있죠. 회수 의무과 추정 손실 이 두 자산에 대해서는 업자는 조기에 삼각해가지고 자산의 건전성을 또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처분해가지고 그죠? 자산의 건전성을 높여라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적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 그러니까 단골 사이에서 외상 같은 것들, 단골 외상,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 그다음에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채권 중에서 콜론하고 환매조건부 매수 이런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것도 중요한 문장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숙지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용 순자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우리 이제 순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기본 원칙 몇 가지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자산, 부채, 자본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부가액. 다음에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한다.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고, 영업용 순자본 산정 시 차감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뺄 거니까. 왜? 여기 보시면 영업용 순자본을 구하는 게 자산과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서 뭐 이제 차감 항목은 차감하고 가산 항목은 가산해서 이렇게 구하는데 어차피 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전에는 이런 가산 항목하고 차감 항목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시험 범위 안에 없어요. 협회 교재에 없어. 그래서 선급금과 관련된 게 차감 항목이고, 가산 항목은 저는 옛날에 대우자리로 외웠는데 대우자리, 대손충당금, 후순위 차입금, 자산평가이익, 금융리스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산 항목이거든요. 요 네 개. 그러니까 요 네 개 아니면 다 차감 항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안 나올 겁니다. 참고로 그냥 알려드렸고. 그래서 총위험액은 아까 말했던 시장위험액 더하기 신용위험액 더하기 운영위험액.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위험액은 주식위험액, 금리위험액, 외환위험액, 일반 상품위험액, 집합투자증권위험액, 옵션위험액 6개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용 순자본의 차감 항목과 위험액 산정 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 회피 효과가 있는 경우, 어떤 해지 효과가 있는 경우 위험 산정 대상 자산의 위험액 감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외 자산과 장부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해라. 입니다. 이런 것들 문장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문제 나오는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실태평가는 이제 공통부문과 업종부문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서 종합평가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중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경영실태평가에서 공통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 세 개 말고 나머지 하나 찾아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공통부문은 자본의 적정성, 수익성,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평가하고, 업종에 따라서 유동성과 안정성, 이렇게 또 업종 부분에서 유동성과 안정성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그 업자 본점, 그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 그리고 해외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요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역시 5등급으로 구분한다 해서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이렇게 5등급으로 구분한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기시정 조치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데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조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잘 고칠게요. 당국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주면 되겠다. 이고요. 그럼 어떤 조치사항이냐? 이 조치사항 시험에 잘 나오죠. 보시면. 자, 먼저 어떻게 되면 경영 개선 이제 그러니까 경영 개선에 대한 이제 지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순자본 비율로 보면 순자본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순자본 비율 100%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평가 등급 3등급 이상 그러니까 순자본 나누기 아까 필요유지 자기자본이었다 그죠? 그게 100% 미만이면 아니면은 또는 종합평가 등급은 3등급 이상이에요. 근데 자본 적정성 부분이 4등급 이하로 받은 거지. 요럴 때는 이제 경영 개선 권고입니다. 경영 개선 권고. 그러니까 권고 요구 명령 순이거든요. 심각해지는 게. 권고 요구 명령. 저것도 일단 숙지해 두시고요. 용어. 요 순서다라는 거. 순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에. 어쨌든 그 권고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요구, 경영 개선 요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순자본 비율이 50% 미만이든가 아니면은 종합평가 등급으로 경영 실태 평가 결과로는 4등급 이하든가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 아니면 이제 순자본 비율이 0% 미만이든가 아니면 경영 실태 평가 결과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되든가 이러면 이제 경영 개선을 명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조치 사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획을 2개월 안에 제출하고 그죠? 승인 나면은 이런 조치 사항을 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할 수 있느냐?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공고는 저런 사항을 요구는 1년 이내. 명령은 금융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 공고는 인력 및 조직 운용의 개선입니다. 개선. 좀 이제 뭐 개선 좋게 해보자. 그다음에 경비 절감, 점포 관리의 효율화. 점포 관리의 효율화. 뭐 어떻게 잘, 그죠? 그다음에 부실 자산은 처분해보자 좀. 부실 자산의 처분. 그다음에 영업용 순자본 감소 행위 제한. 신규 업무 진출 제한. 뭐 제한 뭐 이게 많죠. 근데 이제 요구는 여기는 부실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고위험 자산 보유 제한. 그리고 그 자산 처분입니다. 고위험 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산 처분. 다음에 여기는 점포 관리의 효율화였는데 관리를 잘하자 했는데 점포 폐쇄 아니면 통합 신설의 제한. 그죠? 그리고 영업의 일부 정지, 조직의 축소,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그리고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그다음에 자회사로의 편입에 관한 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명령은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그리고 여기 계획 수립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입니다. 편입. 계획 수립이 아니라 이런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 그다음에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6개월입니다. 요거 중요한 게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요거. 그래서 딱 비교할 때 양이 너무 많죠. 외우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 좀 비교해서 그죠. 관리의 효율화. 뭐 운용의 개선인데 여기 부실 자산인데 여기 고위험 자산. 관리의 효율화인데 점포 폐쇄 통합 신설의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획 수립인데 여기는 실제로 하는 거라든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운용의 개선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교체 요구. 그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급 조치입니다. 급한 거는 바로바로 금융위가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 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현저히 이런 거.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금지된 경우, 그다음에 투자자 예탁금의 인출 세도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투자자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그다음에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이럴 때입니다. 그죠? 이럴 때 긴급 조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환 건전성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화 유동성 비율 숫자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한 업무 취급 금융투자업자는 그래서 뭐 환전해주고 이런 그 업자는 외화 자산이나 아니면 외화 부채를 각각 잔존 만기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만큼 이제 보면 잔존 만기 3개월 이내에 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대한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그래서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과 부채의 비율입니다. 그죠?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80 이상. 그래서 부채 자산이 80% 이상해. 부채에 비해서 자산이 80% 이상해야 된다.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의 불일치 비율입니다. 그래서 잔존 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이 있으면 안 된다. 0%고요. 0%. 다음에 잔존 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10% 이내다. 10% 이내. 그런 것들은 이제 숫자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에서 정하는 잔존 만기의 구분 방법, 뭐 자산 부채 범위 및 비율의 산정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고 다음에 1번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 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 즉 1%에 미달하는 외국한 업무 취급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1번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 취급하는 거니까 괜찮다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신용공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신용공여. 그래서 우리 금융위 규정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했죠. 보시면, 자, 이제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 체결 및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된다. 하려면, 일단. 다음에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 자본 범위 이내다. 업자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자기 자본 범위에서. 그럼 빌려서까지 빌려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 범위다. 그리고 이제 빌려줄 때는 담보를 징구하는데 만약에 이제 주식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청약하는 주식에 응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그러면 빌려주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청약해가지고 증권을 배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배정받은 증권. 근데 아직 증권을 이제 신규 법인에서 아직 주식 발행을 안 했어. 그럴 때는 그 영수증. 그리고 신용거래 융자. 그러니까 주식 사라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 매수한 주식. 반대로 주식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팔았을 거 아닙니까? 매도 대금. 자, 이거를 담보로 징구한다라는 겁니다. 담보로. 자, 그리고 이제 담보 비율. 제일 중요하죠. 신용 공여 금액의 140% 이상 담보를 받아야 된다. 요 숫자. 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담보 평가입니다. 담보 평가. 담보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시가 같은 걸로 평가하겠는데 그 시가가 뭐냐? 청약 주식은 취득가액이다. 청약 주식은 시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보 평가할 때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아니고 이제 상장되었으면은 당일 종가로 평가하겠다. 상장 주식은 당일 종가가 되겠고. 그다음에 상장 채권하고 공모주가 연계증권. 공모주가 연계증권은 2개 이상의 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이다. 그다음에 집합적인 펀드는 당일 기준 가격이 되겠다. 당일 기준 가격 이렇게 평가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임의상환 방법입니다. 안 갚을 때는 투자자가 안 갚는다. 그러면 투자자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일단 충당하고 안 갚을 때는 그것도 부족하면은 담보증권 처분해서 충당하고 없으면 그 밖의 증권 가지고 충당한다. 그리고 처분한 대금은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제 비용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수수료 같은 거 먼저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체이자 상환하고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하는 순서로 한다. 요 순서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용 공여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용거래 종목 관련해서 내용 보시면 자, 이제 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리고 ETF라고 하죠. 상장지수 집합투자지구 상장증권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ETF라고 합니다. 그거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라는 거죠. DR 같은 거 다 포함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업자는 1번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데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뭐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거래소가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주의할 건 투자 주의 종목은 아니라는 거. 그죠? 경고 종목과 위험 종목. 아니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 관리 종목. 그죠? 그러니까 폭등하든가 상태가 안 좋든가. 그로 지정한 증권. 다음에 거래소가 매매 호가 전 예납 조치. 그러니까 돈을 다 내고 주식 사라고 한 그 예납 조치나 결제 전 예납 조치를 취한 증권에 대해서는 신규의 신용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 이제 금융위 규정에서 정하는 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청약 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는 자. 우리 이제 전문가와 연구자, 그 50인 산정할 때, 그죠? 제외되는 자입니다. 50인 산정할 때 제외되는 자.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전문가, 전문 투자자,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음에 연구자, 최대 주주, 뭐 주요 주주 이런 이야기 했다, 그죠? 그거에 추가해서 금융위 규정에서는 전문가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등등 많은데 그냥, 요런 아이들. 연구자는 추가해서 발행인, 설립 중인 회사를 제외하고요. 발행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에게 자사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그 임원, 직원은 아닙니다. 여기는 임원이에요. 그다음에 발행인과 대리점 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이런 사람들까지 금융위에서 정해놓은 이제 연고자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50인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가볍게 읽어놓으시면 되고 시험에 대비해서 임원이라는 거, 임원까지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 기준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50인 이상의자가 아닌데 1년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금융위 규정에서 정하는 전매 기준일 때 우리가 모집으로 간주한다 그랬다, 그죠? 간주 모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뭐냐라고 할 때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게 이제 전매로 본다. 이전되어서 매매된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린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다. 다음에 팔릴 수 있다라고 또 보는 거죠. 다음에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50일 이상자에게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 권리 행사에서 원래 전환사채는 예를 들어서 50개였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5,000주, 만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풀리면 또 여러 사람에게 갈 거니까 그런 경우. 다음에 기업보험증권의 경우는 아까 제외라고 했으니까 CP의 경우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아니면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아니면 특정금전 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이제 전매 기준인 거죠. 그죠? 요렇게. 그리고 이 규모가 이제 10억 원 이상이면 역시 증권신고서 내라는 겁니다. 그죠? 간주 모집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경우. 그리고 이렇더라도 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50인 이상의자에게 1년 동안 한다 했으니까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자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증권을 발행은 했지만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면 1년 내에 다른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번에 나에서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분할 금지 특약, 1년 이내에는 분할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면 1년 안에는 수가 늘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다해서 권리행사 금지 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해버리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1년 안에는 그 수가 늘어나지 않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불구하고 전매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 가볍게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효력 발생 시기의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증권신고서에 효력을 발생하는 건 15일이다. 그죠? 15일이고. 이제 일관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요 3일. 요거는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문장이에요. 잘 체크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이미 제출한 이제 우리 정기공시. 그래서 자업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 아니면은 그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 무보증 사채권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로부터 5일. 보증 사채나 담보부 사채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더 짧죠. 수리된 날로부터 3일. 좀 더 안전한 채권이니까.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일과 5일 각각.
그리고 이제 사채를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거래 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이나 발행 이자율의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이랍니다. 이렇게 특례 요 정도는 또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금융위원회 규정 내용은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해서는 이제 영상이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알려드리는 정도 잘 정리하시면 우리 이제 자본시장 관련 법규는 다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